거고. 근데 이제 MFN 대우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고 유용한 하나의 그 비차별 대우 의미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완벽한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루스 오블리게이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라이크 프라닥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각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팔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수입국이 1000%의 텍스를 매긴다. 근데 이제 국내 제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내에서 이제 경쟁하는 뭐 제품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만 매긴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MFN 위반은 아니죠. 이 라이크 프로덕트 간의 그 임포테이션에 관해서 그 어떤 수입 관세가 아닌 어떤 텍스라는 것도 이제 MFN 조항에 커버가 되죠. 1항에 1조에 커버가 되는데 텍스에 있어서 어떤 차별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차별하지 않죠. 전부 1000%의 텍스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뭐 MFN 위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이 수입 제품이 팔릴 수가 있겠어요? 전부 못 들어오는 거죠. 1000%를 맞는데 전부 뭐 국내 제품은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MFN 의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MFN 의무 하나 가지고는 이게 그 루스한 오블리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의무가 필요한데 비차별 대우 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그 내국민 대우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호라이젠털하게 보는 게 아니고 뭐 국내 제품하고 뭐 어떤 수입품이든 하나를 찝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봐서 이게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게 차별이 발생하면 그건 이제 또 위반이다 이렇게 해줘야만 일종의 그 버티컬한 비교죠. 그래야만 그 이것도 1000% 이것도 1000% 이렇게 해야만 아니면 이것도 10% 이것도 10% 이렇게 해줘야만 가장 그 리카디안 모델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 그 어떤 시장에서 잘 팔리겠죠. 그러면 국제적인 그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그 측면이 반드시 컴바인 돼야만 이 non discrimination 의무가 이제 완성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관세라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이제 점차 다자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세 레벨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쭉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강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옛날에는 안 보였던 강 바닥에 있는 뭐 락스나 그레이블이나 이런 쇼울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결국 물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은 바로 강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중요한 게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이 팔릴 때 어떤 비관세 조치죠. 어떤 국내적인 어떤 규제를 통해서 제품의 흐름을 이렇게 왜곡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그런 국내 규제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다자적인 규율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트 3조가 이 1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이 됐고 3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이제 3조 사항입니다. 3조 사항을 한번 보면 3조 사항을 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여러분의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항상 그 3조 사항이 이렇게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죠. 3조 사항에서 첫 번째 우리가 노티스해야 될 게 3조 사항이 적용되는 그 거래의 단계가 굉장히 넓죠.
거기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이렇게 돼 있죠. 3조 사항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주문했는데 그 물건이 이제 뭡니까? 스마트폰을 하나 주문했다 그럽시다. 그럼 이제 미국 그 스마트폰이 그 미국 시포트에서 배에 실려서 오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인천항에 내립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집니다. 스마트폰이.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까지 이렇게 전달될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겠어요? offering for sale, sale, purchasing, 그러기 위해서는 transportation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distribution,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사용할 때까지 사용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단계에 대해서 3조가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 통관이 되고 국내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단계에 그 3조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그 커버리지가 넓은 조항이다. 다만 이 통관 당시 customs territory 통관 당시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거는 여기 적용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죠? internal sale 이렇게 시작이 되지. 뭐 여기 통관이라든지 그 테리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통관 시에 적용되는 뭐 테리비나 뭐 각종 그 통관에 관한 규제 이런 것들은 3조의 커버리지가 아니겠죠. 그거는 1조에 포함은 되지만 3조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게 이제 1조와 3조의 차이인데, 반면에 그 다시 1조로 돌아가면 1조의 그 여러 가지 그 트랜잭션 모드 중에서 3조 2항과 4항에서 언급된 all matters refer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3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는 3조 4항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고 MFN. 그죠? 3조 4 이제 1조는 반면에 3조 4항의 내국민 대우는 이 통관 이후 시점만 이렇게 포함하는 거니까 범위가 적용 범위 입장에서는 좀 하나는 넓고 하나는 작고 그렇지만 내셔널 트리트먼트는 1조가 포함하지 않는 이제 다른 측면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그런 심플한 비교는 뭐 성립이 안 되겠지만 어떤 게 넓지 어떤 게 적을지는 어떤 거래 단계별로 보면 1조는 3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제 3조가 적용되느냐 그걸 얘기할 때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이나 규정이나 어떤 그 요건 이런 것들이 국내 거래 단계에 영향을 affecting이라고 돼 있죠.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이 3조 사항이 적용되니까 뭐 법규 형태로 돼 있는 규제는 당연히 적용되고 반드시 법규 형태로 안 돼 있어도 행정 조치 형태로 법이 안 돼 있고 그냥 행정 조치 형태로 그냥 행정부가 이렇게 취하는 조치 그런 것도 리퀘어먼트에 해당되는 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like product
에 대해서 그게 적용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어떤 단순한 차등은 국내 문제로 남겨두고 어떤 차별이 발생할 때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 간에 like product 관계에 있을 때 3조 사항이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제품 간에 뭐 국내 규제를 뭐 다르게 하든 말든은 네 나라 문제다 이거예요. 망아지를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 거는 너희 나라 주권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형평성을 뭐 높이고 뭐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뭐 차등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제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 국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like product 관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종적인 버티컬한 차별 여부를 묻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수입된 제품에 비해서 국내 그 like product 과의 비교에 있어서 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 국내 제품의 대우와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우 간에 어떤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면 위반인 거고 반대로 오히려 국내 제품을 더 못하게 대우하고 수입품은 더 유리하게 대우하면 그건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입품은 우대하고 국내 제품은 우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협정 의무 위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국내 정책의 문제예요. 너희 나라 제품을 오히려 열대라고 해야 되나? 열대하고 수입품을 우대하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 나라들이 그 어떤 투자 유치 목적상 또는 그 수입품에 대한 어떤 생산 장려, 수입 장려 목적상 또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수입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국내 필요상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수프라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요. 수프라 내셔널 트리트먼트. 역차별하는 거죠. 역차별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문제지. 그건 그 나라가 원하는 거니까 역차별은. 그거까지 뭐 국제법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조 사항은 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law regulation requirement. 그러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해주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주는 이제 조항이고 3조 2항을 보면 3조 4항과 다른 점이 뭐죠? 3조 2항은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많은 law regulation requirement 중에서 텍스하고 어떤 돈으로 차지하는 금전적인 charge 그 조치만 딱 떼가지고 별도로 3조 2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와 charge도 requirement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법으로 돼 있으면은 law죠, regulation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3조 사항이 커버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은 이제 특별히 3조 2항이 딱 집어서 조금 다른 규율을 하자는 취지로 규정한 거니까 그 3조 사항은 일반법적인 규율이고 3조 2항은 이제 특별법적인 규율이죠.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텍스나 차지 문제가 생기면 그 좀 더 특별하게 그걸 찝어서 규율하려고 하는 조항이 당연히 우선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안은 2항으로 가는 거고 4항이 아니고 텍스나 차지가 아닌 다른 law나 regulation이나 requirement는 사항이 규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해당 조치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그게 텍스 이슈면 2항으로 가는 거고 non 텍스 이슈면은 근데 통관 이후부터 적용되는 국내 규제 이슈면은 4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여러분이 그걸 판단해야 돼요.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항이 복잡한 게 그 문장이 두 문장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문장 moreover 해놓고 두 번째 문장이 있죠. 그래서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뭐가 다르죠? 다 다르죠. 문구가 다 다른데 핵심이 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은 like domestic product 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은 그런 말이 없기는 하는데 거기 두 번째 문장의 끝에 보면은 그 asterisk가 붙어 있죠. 별표 비슷한 게 있죠. 그거는 원래 협정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필요상 여러분이 보기 좋게 거기다가 별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해석하는 후속 조항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협정문에 그 별표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해석해주는 다른 조항이 어딘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어디 있냐면은 그 협정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의 맨 뒤로 가보면 그 104페이지에 있죠. Annex 1 해가지고 Note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이래가지고 뭐 Add Article 1, Add Article 2, Add Article 3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면 Add Article 3, Paragraph 2가 나오죠. add란 말은 additional, addendum이란 말이에요. addendum, 추가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paragraph 2 거 있죠. 그래서 3조의 2항에 대한 그 추가적인 조항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a text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 of first sentence of paragraph 2 would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 of second sentence only in cases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 between on the one hand the text product and the other hand or a directly competitive substitute product which was not similarly text. 그게 있죠. 그래서 뭐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like product이라는 말이 없고 directly competitive substitute produc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ike product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3조 2항 2문이 규율하고 like product 관계에 있는 거는 3조 2항 1문이 규율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add article이 그 2문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읽으면 1항은 like product 관계에 있는 제품끼리의 규율이고 2문은 directly competitive substitute product 관계에 있는 제품끼리의 규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조 2항이 두 가지 문장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시험 문제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그 사안이 텍스 이슈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텍스다 그러면 2항, 아니다 그러면 4항, 2항이다 텍스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비교 대상인 제품이 어떤 수입품과 국내 제품 간에 무슨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like product 관계에 있는 거면 1문이 적용되는 거고 like product은 아닌데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제 2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와 제품 관계인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조항에 어떤 문장에 적용되는지를 확정을 해야만 그 조항이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텍스 이슈고 비교 대상인 제품이 like product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조 2항의 1문이 적용되겠죠. 비로소. 그러면 1문은 심플합니다. 뭐 in excess of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내 제품에 적용된 텍스보다 수입 제품에 like product인 수입 제품에 적용된 텍스가 in excess of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그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수입 제품에는 뭐 10.5%의 관세를 텍스를 매기고 국내 제품에는 10.4%다. 그럼 0.1%가 더 많이 익세스하게 수입 제품에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조금이라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만 보고 위반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상당히 그 수량적인 테스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문은 그 뒤에 있는 그 add article과 한꺼번에 읽으면 컴바인해서 읽게 되면 거기서 무슨 excess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안 나오고 which was not similarly taxe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imilarly taxed 되면 위반이 아니고 similarly taxed 되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사하게 텍스 됐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similarly taxed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excess하게 텍스 되는 거하고 similarly 텍스 되는 게 뭐가 다르냐? 그 excess하게 텍스 되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텍스 되면 그냥 위반인 거예요. 근데 similarly는 아주 조금 차이가 나면 그건 similar한 거죠. 아주 조금 차이 나면. 근데 그거 이상으로 차이가 날 때 similar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위반의 폭이 좀 더 그 작아져요. 위반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적어져요. 그 이문의 경우에는 뭐 대충 유사하다 그러면 그냥 위반 아닌 거고 그 아주 미소한 차이 이상으로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때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날 때 그러느냐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 그냥 WTO 패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미소 차이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미니미스라고 그러는데 디미니미스한 차이 이상의 차이는 시밀러한 텍스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고 디미니미스한 범위 내의 차이는 시밀러한 텍스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제품에는 뭐 10% 매기고 다른 제품에는 10.5% 매겼다. 0.5밖에 아니잖아요. 그건 디미니미스한 범위니까 괜찮다는 거고 하나는 10% 하나는 뭐 12% 이렇게 되면 그건 디미니미스한 범위 이상의 차이니까 2항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2항의 경우에는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조금 정책적으로 유사하게 텍스만 하면 위반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는 의미가 있다고 에펠렛 바디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현재 그 WTO의 판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적으로 조금 차이냐 그 이상의 차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량적으로 봐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그 3조 2항의 그 마지막 문장이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그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1항에서 규정된 원칙에 위반하는 양태로 그 부과했을 때 위반이라는 얘기니까 설령 similarly 텍스를 안 했더라도 1항에서 말하는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매너로 부과하면은 위반이 아니겠죠. 그 말의 의미를 살려주려면 그죠?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이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과 달리 1항에서 말하는 원칙에
반해서 했을 때만 위반이라는 얘기고, 아무리 디미니미스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문의 경우에는 1항, 이 1항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1항이 중요해져서 1항 자체가 하나의 이렇게 요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대체 경쟁 관계인 제품인데 디미니미스 이상의 텍스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게 1항의 원칙에 위반하는 매너로 부과됐을 때만 위반이라는 얘기니까 1항에서 말하는 그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1항에서는 국내 생산의 그 보호 프로텍션을 afford 보호 효과를 이렇게 제공하도록 so as to 제공하도록 적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국내 생산을 보호하도록 국내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내 생산을 이렇게 보호하도록 디미니미스 이상의 조세 차이를 가져오면서 직접 경쟁 대체 제품 간에 차별을 가하면 위반이라는 얘기니까 국내 생산을 보호하도록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한번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긴 한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and죠. 1, 2, 3가 다 충족이 돼야만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일문 위반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그렇게 복잡한 이유가 당연히 뭐냐 하면은 이 사항을 보면 이 like product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like product이죠, 그죠? 그래서 like product 얘기하고 있는 이 일문으로 사실 끝날 이슈였는데 이 문이 하나 더 붙어서 더군다나 뒤에 add article까지 붙어서 like product이 아닌데도 뭐 조금 넓은 범위의 제품 관계인데도 위반인 사항을 이렇게 규율하게 되니까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위반 판정을 하면 안 되고 정말 국내 산업에 보호를 제공하도록 적용되는지 그것까지 보고 진짜 위반이라고 해야만 그나마 이 조항이 좀 남용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1항에서 말하는 그 국내 산업에 보호하도록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뭐 설령 데미니미스 이상의 조세 차이를 두더라도 그게 국내 산업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로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수입품이 비싼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국내 제품은 좀 싼 제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면 그죠? 비싼 제품을 소비할 때는 많이 세금을 부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차이가 상당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국내 생산을 뭐 어떤 비싼 걸 사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싼 걸 사는 사람은 좀 조금 적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누진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제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현재 그 패널 또는 상속 이후의 해석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조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면 그 자체로 그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지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도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조세 차이가 크면 그 자체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1항의 요건은 충족된다.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불만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냥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 비록 like product이 아닐지라도 뭐 예를 들면 오렌지 하고
그 오렌지를 컨센트레이트 형태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 병에 담아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오렌지하고 오렌지 컨센트레이트가 like product이냐 이거예요. 뭐 아닐 수 있죠. 생으로 있는 오렌지하고 그 병에 담아 있는 거하고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게 directly competitive product일 수 있죠. 내가 오렌지를 사는 이유는 그 성분을 그 컨센트레이트한 거 먹기 위해서인 거면은 내가 뭐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1문에는 커버가 안 되지만 2문에는 커버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심지어는 뭐 그럼 애플과 바나나는 어떠냐 이거. 애플과 바나나. 근데 뭐 그 대개 여러분이 사과하고 바나나를 어떻게 삽니까? 마트에 가면은 오늘은 사과 살까 바나나 살까 고민합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나라가 상당히 그 뭐 사막 기후에 있다거나 그러면 뭐 모든 과일이 사실은 직접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디렉트리 컴피티브 소셜 프로덕트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 어떤 조치냐를 보고 2문이 될지 2항이 될지 4항이 될지를 보고 2항이 되더라도 지금 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그 제품과 그 비교 대상인 국내 제품 간에 그 굉장히 물리적 특성과 모든 면이 유사한 like product 관계에 있을 경우는 1문이 적용되고 그럼 굉장히 심플하게 조세 차이가 조금만 나도 위반인 걸로 그냥 판정해 버리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물리적 특성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다르더라도 그게 이렇게 실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좀 넓은 범위에 심지어는 애플과 바나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는 뭐 2000cc 차하고 1500cc 차도 될 수 있죠. 뭐 조금 돈 벌면 여러분이 뭐 2000cc 차 사는 거고 지금 돈이 좀 없으면 1000cc 차도 사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3000cc 차로 점핑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차들은 뭐 중소형 차면 중소형 차 그 범위는 디렉트리 컴피티티브 소셜 프로덕트일 수 있는 거예요. 라이크 프로덕트는 아니더라도 라이크 프로덕트라는 건 굉장히 소형차끼리 뭐 중형차끼리 이렇겠죠. 그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이제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차별이 있는지를 공격해 오면 또는 방어하면 이제 이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세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도 그게 국내산을 보호하도록 했는지 여부가 이제 판정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트리트먼트의 스켈레톤을 스파인을 요약해 보면 그 Law Regulation Requirement는 이거고 사항이고 그 중에서 텍스처럼 또는 차지처럼 어떤 피스컬한 매저일 경우는 2항인데 첫 번째 문장은 좁은 범위의 제품 관계에 대한 차별 문제. 두 번째 문장은 그거보다는 좀 더 넓지만 하여튼 경쟁 관계에 있는 관계를 커버해주고 1항 자체는 그 독립적인 의무 조항은 아닌데 1항이 독립적인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1항에서 뭐 그 shall 이런 말도 없고 그죠? 뭐 shall 이런 말이 있어요. 또 shall not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의무 조항인데 1항은 그런 말이 없죠. 다만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이렇게 돼 있죠. 다음과 같은 것을 recognize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원칙을 서로 인정하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1항 자체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2항의 2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포함이 되면서 그 2항 2문 자체가 의무 조항이죠. Moreover, no contract party shall appl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의무 조항이 하나의 요건으로
요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랑 자체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요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요건으로 세 번째 요건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이랑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이 하나의 요건으로 의무적인 요건으로 포함이 시켜야 되는 조금 복잡한데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또 비디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 조항인데 동사법에서 제가 설명한 걸 여러분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뭐 이해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한 학생이 질문했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도대체 like product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판정하는 거냐?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판정인데 그죠? 일단은 차별이 있어야지 뭐 국제법이 적용되니까 차별도 아니면 안 적용되니까 like product 관계에 일단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게 딱 떨어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일본 소주 케이스에서 거기 상소기구가 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individual discriminatory judgment가 해당되는 뭐 사안이다. 그래서 그 패널이 좀 이렇게 딱 보고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적으로 어떤 게 like product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슬슬 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막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판단해 줄게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요소를 보고 차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견 접근이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을 봐요. 그 다음에 관세 분류를 보고 또 용도를 봅니다. 그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 뭐 원료는 뭘로 만들었는지, 뭐 색깔은 어떤지, 뭐 냄새는 어떻고, 뭐 이렇게 보면서 물리적 특성이 뭐 유사한지 아닌지를 보고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like product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 관세 분류를 봅니다. 그래서 관세 분류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공통의 그 코드가 있죠. HS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볼 때 세부 분류로 가서 한 6단위 정도의 세부 분류를 보면 그게 이렇게 동일한 코드에 분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다른 코드에 분류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제품의 용도 뭐 때문에 그걸 사는지 그걸 보고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like product이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결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세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한국 소주 케이스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케이스죠. 그런데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일본 소주 케이스가 먼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소주하고 보드카, 여러분 보드카 좋아합니까? 소주와 보드카는 이제 like product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팔라바디가 소주하고 보드카는 그 화이트 칼라 스피릿이고 뭐 알코올 도수도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뭐 냄새나 뭐 이런 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 진이나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진, 소주, 뭐 보드카 이런 종류는 이제 like product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소주로 오면은 이제 소주하고 위스키가 문제가 됐는데 그 위스키 여러분이 위스키 좋아합니까? 위스키하고 그럼 소주는 그럼 like product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색깔도 많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재료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가격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like product이냐? 근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directly competitive and substitute product이다 그렇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소주하고 위스키는 이제 직접 경쟁 대체의 관계에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5%의 그 주세를 적용하고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 정도의 이제 주세를 적용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교육세, educational tax도 이 주세율에 비례해서 적용을 하니까 주세율이 높은 거는 교육세율도 높고 주세율이 낮은 거는 교육세율도 낮죠. 그래서 뭐 교육세가 이 주세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선배 세대들은 열심히 술을 마신 사람으로부터 열심히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건데 정부가 이렇게 학교에 뭐 보조도 해주고 이런 게 다 이제 주세로부터 나온 건데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위스키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높은 텍스를 매기고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소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은 걸 하느냐. 3조 몇 항 위반이라고 했겠어요? 텍스 문제니까 2항이죠. 1문이겠어요? 2문이겠어요? 2문이죠. 직접 경쟁 대체 관계 제품에 관한 거니까 2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입증해 줘야 돼요? 직접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지. 라이크 프로덕트는 그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죠. 뭐 직접 경쟁 대체 관계도 세 가지 그 크라이테리아를 일단 보는 거예요. 제품의 특성, 관세 분류, 용도. 그 다음에 그보단 좀 그 유사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 관계 있으면 그게 이제 직접 경쟁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유사성이 굉장히 밀접하면 라이크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그보단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으면 디렉트리 컴피티브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유사성이 거의 없으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엔드 유스가 어떠냐? 뭐 사람이 술 마시는 이유가 뭐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려고 마시고 뭐 친해지려고 마시고 그러니까 뭐 유사하다. 세 번 분류가 어떠냐? 뭐 술이 되게 그 종류들이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유사하고 피지컬 프로퍼티가 어떠냐? 뭐 색깔이 다르고 좀 도수가 다르긴 한데 뭐 그게 뭐 크게 다른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디렉트리 컴피티브 프로덕트이다. 또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어떠냐? 돈이 좀 있으면 위스키 사 먹고 사람들이 돈이 좀 떨어지면 소주 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경쟁 관계 있다.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소주나 이런 거를 이렇게 칵테일 해가지고 위스키하고 칵테일 해가지고 마시고 서로 섞어 마시고 뭐 이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제품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한국의 경우에도 뭐 그런 소주방이나 이런 거 나중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본처럼 시장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칵테일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 안 했어도 앞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일본 시장을 보면 한국을 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뭐 경쟁력이 원래 없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포텐셜한 측면까지 보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 있고 조세 차이가 디미니미스 이상 나죠. 100% 35%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용됐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점을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조세 차이율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렇게 100% 30% 이렇게 나는 경우는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요건이. 그래서 조세 차이 크게 나는 경우는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그 자체가 1항에서 말하는 국내 산업을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이다 그렇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뭐 이 결론 자체가 뭐 틀렸다거나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 위반은 위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상소기구의 그 논리 자체가 좀 엉성하다는 거죠. 좀 엉성해요. 그래서 결론 자체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가 그걸 말해줬거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세율을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72%로 맞췄어요.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리고 중간에서 만났죠.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제 옛날에는 소주 먹던 사람들이 위스키를 먹고 소주는 값이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주 회사인 진로 회사가 망한 거예요. 바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로라고 안 하고 참이슬이라고 그러죠. 진로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는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 인수가 돼버리면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번역해가지고 진로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그걸 다르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참이슬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판정 자체가 어떤 그 잘 나가는 회사를 바로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제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로라는 회사가 뭐 얼마나 뭐 규모가 클까 뭐 그렇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옛날에 그 진로라는 소주를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마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세계 역사상 그렇게 그 단일 품목으로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없었는데,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망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직접 경쟁 대처 관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떤 그 정부 조치의 어떤 의도나 뭐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좀 판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간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수가. 그러면 도수가 이렇게 10도 낮은 거하고 뭐 50도 이렇게 높은 거 있잖아요, 그죠? 도수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텍스 레이트이 도수가 점점 올라가면은 텍스 레이트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도짜리는 텍스율이 뭐 10%, 50도짜리는 뭐 70%, 뭐 이렇게 텍스 매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도수에 비례해서 뭐 텍스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전부 3조 위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 논리에 하면은 이 차이가 드미니미스 이상이고 큰 차이면은 그 자체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식의 판정이 과연 그 3조를 올바로 해석하는 거냐 하는 건 여러분이 좀 아무리 학구 수준이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뭐 이게 도수일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배기량일 수도 있죠. 배기량. 그럼 배기량이 작은 차하고 큰 차 하고 텍스가 같아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단일 세율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단일 세율만? 뭐 배기량일 수도 있고 뭐 가격, 그죠? 싼 제품하고 비싼 제품 별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가격별로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수 있고, 배기량별로 하는 거는 그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 수 있고, 그죠? 알코올 도수별로 하는 거는 센 술을 가급적이면 적게 마시기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의 그 뭐 건강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가능성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식의 해석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칠레 케이스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네, 네. 그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별이라는 거를 이유로 그죠? 빌미로 이제 조금 국내 정책에 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어떤 프리 트레이드를 증진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뭐 웬만하면 위반 이래 버리면 그지? 국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뭐 자유교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상속이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통사법이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너무 이렇게 초창기 판결이기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자유교역을 좀 증진시키려는 그 코스가 너무 강했다 뭐 그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고 또 질문 있습니까? 이 칠레 피스코라는 그 술이 있죠. 칠레는 우리나라 소주처럼 칠레는 피스코라는 걸 많이 마시는데 그 케이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은 그 WTO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쭉 케이스도 있죠. 피스코 칠레 피스코 케이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